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입니다. 저는 TV를 통해서 김경일 박사의 강연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강연도 참 재미있게 하시고요. 인상도 참 좋으시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책을 내셔서 제가 냉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워낙에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심리학 관련 책들을 여러 차례 소개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은 제가 지금껏 읽어왔던 심리학 책들 중에서 가장 쉽고 공감되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나 개념들로 가득 찼던 이론서들에 비해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이론서와 에세이의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생활 밀착형 심리학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찬히 들어보시면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남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 관종은 아니지만 인정은 받고 싶어. 인간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관심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도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대학 입시 박람회에 강연하러 갔었는데 전시 부스에서 홍보하는 분이 아버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며 말을 걸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은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도 본 어르신들에게 쓰는 말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골 식당을 갔는데 교수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하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정 욕구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성과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 욕구가 강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키가 5cm만 더 크면 좋을 텐데 살은 10kg은 더 빼야겠어.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며 끊임없이 단점을 찾아내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내 얼굴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못생겨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잘생겨 보이는 날의 나와 못생겨 보이는 날의 나는 남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요. 365일 내내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은 늘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이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건 문제가 큰 거죠. 반대로 365일 내내 자신을 별로라고 보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배우도 어느 날은 자기가 못생겨 보이는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감정 기복의 평균 지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 어떤 사람을 더 쉽게 인정할까요? 스스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물론 너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스스로 그렇게 과시하고 있으니 남들이 인정해 줄 틈이 없잖아요.
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난 안 될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곧 어떻게 하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천적이기만 한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해맑고 낙천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0일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좋은 일을 최대로, 나쁜 일은 최소로 일어나도록 생각을 조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개념이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나의 엄마를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도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국가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나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199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역대 드라마 시청률 순위입니다. 최고 시청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리스트인데 요즘 드라마 시청률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이에요. 표에 나온 것처럼 드라마 시청률이 웬만하면 50%를 넘기고 70%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40, 50대 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들을 거의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만화 시청률도 40%를 넘겼던 나라입니다. 1992년에 방영된 나라라 슈퍼보드 시청률은 42.8%예요.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면 나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인정은 받지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포모 증후군, 즉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프로스펙스나 나이키 신발을 신는 거였어요. 이 브랜드의 신발을 신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학교 내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다시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거 입지 않으면 안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가지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같은 무리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투쟁이라고도 합니다.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인간은 타인이 나를 자립적인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주체는 다른 주체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새롭게 획득된 정체성은 더 높은 인정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가장 불안해하는 문화이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무님한테 인정받으면 부장님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더 강하게 인정받은 것이고 한 명보다 10명한테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받은 셈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인정투쟁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투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인정투쟁은 원래 철학적 개념입니다. 해겔의 정신현상학 중 자기의식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해겔은 정신 발전의 중요한 고리가 인정이라고 보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생사를 건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철학 용어 설명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통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책을 가장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김정훈 박사를 꼽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 삶을 투쟁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인정투쟁보다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남의 감탄입니다. 인간은 감탄하고 감탄을 받으려고 살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건 남이 나에게 우와, 대단해요, 멋져요, 최고예요 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인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감탄을 듣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의 감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나도 감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자신의 외모에 감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감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경우 나에게 감탄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못 쓰던 붓글씨를 잘 쓰게 되었다거나 피아노를 배워서 노래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업과 무관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글쓰기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티켓을 사서 오페라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적 행동이 있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직접 글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니체의 이 말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춤 안 추면 큰일 난다죠. 가장 철학적인 머릿속으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니체는 자신의 본업인 철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춤을 추면서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춤을 매우 사랑한 니체는 알프스 산자락을 춤추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과 상관없는 체험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만들어내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동료, 상사, 후배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대부분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만 문화적 삶에서도 성취해 봐야 합니다. 문화적 성취가 나를 더 인정받게 만들거든요. 이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감탄해야 할까요?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탄하려면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경쟁 상황에서 1등을 해야 해요. 일에는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감탄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겼다는 뜻입니다. 처절한 투쟁, 사생결단, 피냄새가 나죠. 일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서는 성취하기가 쉬울 뿐더러 비용이 덜 듭니다. 문화활동에서는 경쟁이나 순위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요.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노래 한 곡을 잘 연주했다고 합시다. 그때 나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몇 등일까요? 세계에서 1억 등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죠. 내가 그 피아노 연주를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만족하고 해낸 것에 의미를 두니까요. 일과 상관없는 문화 활동에서 나에게 감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입니다. 문화 활동에서 얻은 감탄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에 전염되어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니까요. 물론 남의 감탄을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 스스로에게 감탄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준다면 우리는 인정투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다. 일을 하다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깊이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할까요? 학생이나 직장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아주 많은 생각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것, 고민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을 최대한 줄이는 것, 최소한의 생각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구두쇠란 1981년에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와 셜리 테일러가 명명한 용어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뇌까지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신체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기 때문에 신체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피스크와 테일러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느리더라도 정확한 처리보다는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더 빠른 처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뇌는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거나 잠잘 때 같이 차분한 상태일 때에도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몹시 게으릅니다. 이렇게 뇌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왜 생각은 게으를까요? 우리 인간은 항상 생각을 그만둘 시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죠. 이번 주에 자동차를 사야 합니다. 그 전에 수개월 동안 어떤 자동차를 살지 고민했을 거예요. 자동차 브랜드, 가격, 연비, 안전성 등 수많은 요소를 체크하고 유튜브 리뷰 영상을 보며 내가 살 수 있는 자동차의 선택지를 좁혀 나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어떤 자동차를 살지 결정하고 나면 그 순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 이제 그만 생각해도 되니까요. 뇌가 이제 자동차에 관한 생각을 그만해도 되겠네 라고 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생각을 그만둘 시점을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더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기 싫은데 통쾌한 판단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마음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새로운 사고를 하기 위한 생각을 또는 발상의 전환을 위한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요? 우선 유명한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31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노먼 메이어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실시했던 일명 두 줄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저도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천장에 두 개의 줄이 멀찍이 떨어져 매달려 있습니다. 두 줄의 간격은 실험 참가자가 동시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줄 사이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양팔 길이가 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줄을 보여주고 줄을 함께 묶으라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돕기 위해 방 안에는 4가지 물건을 배치합니다. 이 4가지 물건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진행자는 가위, 망치, 라이터, 의자를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본 실험 참가자들의 표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이 물건들은 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황, 불만, 짜증이 담긴 표정을 짓죠.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살펴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손에는 줄을 잡고 다른 손에는 가위나 망치를 한 번씩 들고 반대편 줄까지 팔을 뻗어봅니다. 하지만 닿지 못하죠.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참가자들은 이제 멍하니 서 있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세련되게 해결하는 방법은 줄 끝에 추역화를 하는 물건을 묶고 흔들리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쪽 줄을 잡고 있다가 추가 달린 줄이 왔다 갔다 하며 진자 운동을 하면 내 쪽으로 다가올 때를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거죠. 극소수의 참가자만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해결 방법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참가자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발상을 전환하는데 한계를 느낀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내고 나면 더 이상 투자를 하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생각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빠르다는 건 생각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37만 8,819 곱하기 91만 4,217은 1,172억 2,241만 3,225. 맞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곱하기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즉각 답을 말하면 틀린 답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와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무서운 현상이죠. 답을 빠르게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찬사를 보낸다니.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르게 답을 할까요? 고정관념, 편견, 고착되어 있는 생각에 대해 즉시 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생각의 양을 줄여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인간은 그걸 무턱대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시나 아이엔거의 선택에 관한 실험입니다. 슈퍼마켓에 두 가지 잼 시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A 매대에는 6종의 잼을 진열했고 B 매대에는 24종의 잼을 진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는 24종의 잼이 있는 B 매대에 무려 4배 더 많습니다. 다다익선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24종의 잼이 놓여있는 시식 코너에 더 많이 가긴 갑니다. B매대에는 손님의 60%가 들렀고 A매대에는 손님의 40%가 들렀죠. 그런데 실제로 구매는 A매대에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잼을 구매한 손님의 비율이 A매대는 30%, B매대는 3%였습니다. 6종의 잼이 놓여있는 시식 코너의 판매율이 10배나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종이나 되는 잼을 서로 비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6종은 몇 개 안 되니 이것저것 맛보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유도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나는 빠르게 결정했다, 내 의지대로 결정했다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런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를 때, 그러니까 단순한 결정을 할 때는 생각의 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A안은 100% 확률로 5만 원을 잃습니다. B안은 25% 확률로 20만 원을 잃고 나머지 75% 확률로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사람들한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A가 무작정 싫어져서 빨리 B로 선택을 옮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여주지 않고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A는 B를 선택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A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B를 보여줍니다. B를 보여주면서는 아까 보여줬던 A를 선택하면 이 B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젠 사람들이 A를 선택합니다. 확실한 소규모의 손실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모험을 피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원리입니다. 확실한 작은 손실로 큰 모험을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선택되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대안을 줄여주면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대안이 줄어들 때까지 막연히 늦장을 부립니다. 이제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가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손실이 확실하게 필요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몇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할 때 빨리 선택하라고 독촉하기보다는 대안 1, 대안 2, 대안 3 등을 차례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각 대안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의 양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인지체계를 가졌고 늘 합리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재미있게 시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뜨거운 싱어즈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꽤 오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합창단이 되어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김영옥 선생님 그리고 나문희 선생님이 출연을 하시는데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사실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가수로서의 재능을 뽐내는 그래서 노래를 진짜 잘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나 혼자의 역량으로 가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모아서 합창을 하는 것이고 가수가 본업이 아닌 출연자들이 노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래만 따져본다면 어마무시하게 잘 부르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이 났을까요? 오늘 소개한 책 내용 중에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TV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책의 내용을 완전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이 아닌 취미로 노래를 하든 뭐 피아노를 치든 기타를 배우든 이런 것들은 순위를 매길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